그래서 우리 저번에 막전이 문제를 하나 풀었었나요? 근데 아직도 화면이 안 나오나요? 화면이 얘는 왜 이러지? 자, 저번 시간에 막전이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거기에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아주 됐죠?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중요한 내용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도착해가지고 막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 이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고 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요건데 한번 풀어봤어요, 혼자? 잘 풀려요? 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푼 간단한 문제랑 좀 다르게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개의 뉴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냅스가 껴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마르집 신경 A와 B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림 가는 A와 B 지점 P1에서 P4의 위치를 나는 A와 B 각각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에서 저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거고 흥분 아니라 신경 자극의 전도 속도는 A가 B의 2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그리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P1에서의 막전이가 80mV라고 합니다. 그러면 80mV가 나오려면 이 활동전이가 즉 P2에서 준 자극에 의해서 발생한 활동전이가 P1에 도착했을 때, 즉 이 자극이 P2에서 온 것이 쭉 이동을 하다가 P1에 도착했을 때 3ms가 지나야지만 80mV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4ms였을 때 이 시간 중에 3ms는 막전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몇 ms 걸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4ms였어요. 그러면 1ms 동안에 이동하고 도착한 다음에 3ms 동안의 막전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1ms가 닿아요. 그러면 2cm를 1ms 동안 이동했으니까 A의 속도는 그렇죠. 2cm/ms가 나올 거고 그러면 B에서는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가 1cm/ms가 나올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P2에서 준 자극으로 발생한 흥분이 P4에 도달한 후 이제 다시 P3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P3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6ms가 지났을 때 P4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B의 속도가 1cm/ms니까 4cm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얼마나 걸려요? 봐봐. 1cm를 갈 때 1ms가 걸려요. 그러면 4cm를 가려면 몇 ms가 걸려요? 그렇죠. 4ms가 걸립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6ms였어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4ms 동안에는 이동을 하고 나머지 2ms 동안에는 막전이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ms 동안의 막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막전이는 몇이에요? 30mV가 될 거예요. 플러스 30. 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으니까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기억. 그럼 2번, 5번 제껴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을 다 풀어봐야지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3ms일 때 P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B가 5ms일 때 P1과 P4에서의 막전일이 같다. 여러분들 둘 중에 뭐 먼저 풀고 싶어요? 선생님은 디귿 먼저 풀어볼 거예요. 알겠죠? 자, 볼게요. 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을 왜 먼저 푸냐? A가 3ms일 때 P3에서 물어보는 거 보려고 했더니 막 속도도 다르고 이제 전달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계산하기 귀찮을 것 같아. 그래서 디귿을 봤더니 B에서 5ms일 때 P4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P1을 고려해 보려고 했더니 이제 뭐가 차이가 있냐? 예, 전달입니다. 전달의 방향성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으면 P1은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축삭돌기 말단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로만. 반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P3 아무 데서 자극을 줘도 이것 때문에 생긴 활동 전이가 여기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3에서 자극을 주고 봤을 때 P1에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에 P1은 바로 나오죠. 휴지 전이는 몇? 마이너스 70이 나올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볼게요. 5ms일 때 얘가 5ms일 때입니다. 그러면 P3에서 자극을 주고 4ms 동안에 이동을 해요. 맞죠? 맞나요? 맞아요? 그럼 몇 ms 남아요? 1ms. 그러면 1ms 동안에 막전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럼 마이너스 70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마이너스는 작을수록 크죠? 그러니까 P1과 P4에서 막전이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 디귿을 제껴요. 디귿을 제끼고 기억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풀 걸 예상을 했네. 그럼 이제 니은도 풀어야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3ms일 때 P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볼게요. 자, 여기에서 자극을 주고 3ms가 지났을 때 P3에서의 막전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재분극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요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P2에서 준 자극이 여기를 이동해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적어도 2에서 3 사이의 시간은 있어야지만 재분극 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3ms였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 조건에서 재분극 시간을 물어보니까 재분극이 되려면 2ms 요거를 지나야 되니까 2ms보다 초과해서 높아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동 시간은 몇 ms보다 작아야 돼요? 1ms보다 작아야지만 우리가 막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이 2ms보다 많아가지고 재분극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1ms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속도는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속도는 이거예요. 자, 2cm를 가는데 이 속도로 가도 최소 1ms는 걸립니다. 그런데 중간에 느려졌죠? 심지어 뭐도 껴있어요? 전달도 껴있습니다. 전도와 전달 중에 누가 더 빠르고 느려요? 전달이 훨씬 느립니다. 요 속도로 가도 1ms가 돼서 딱 여기 지점인데 심지어 전달도 껴있고 더 느린 뉴런으로 이제 이동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1ms보다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1ms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막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은 2ms보다 훨씬 더 적게 걸려요. 그러니까 요 상태 어디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재분극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다시 보면은 두 개의 뉴런이 있다. 아, 그러면 전달이 껴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시냅스가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시냅스에선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됩니다. 하나는 느려진다. 또 하나는 방향성이 있다. 그래서 시냅스가 껴있으면 느려지니까 이 신경 자극의 이동 속도가 느려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축삭돌기에서 다음 뉴런의 신경세포체로는 이제 이동을 하지만 신경세포체에서 이 축삭돌기 말단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다. 알겠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질문 있어요? 없으면 이제 유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전 문제 좀 풀고 왔어요? 풀어봐야 내가 어디가 아는지 모르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어요. 각각의 세포에 염색체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수컷인지 암컷인지 색상인지 개체가 어떤 개체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런 겁니다. 생식세포 분열 과정을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DNA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뒀는데 여기에서 DNA 상대량은 어떤 걸 뜻하냐면 만약에 이런 세포가 있고 라지 H, 스몰 h가 있다면 라지 H는 숫자 1로 스몰 h 숫자 1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라지 H는 DNA 상대량이 2라고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염색 분체가 있다. 그러면 DNA 상대량이 라지 H가 2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 순서가 핵상, 그 다음에 종, 성, 개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웬만한 문제는 잘 풀리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개체들이 세포들이 나왔을 때 핵상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종이 다르다라고 하면 종을 파악하고 종이 같다 오면 좀 패스하고 그 다음에 성을 구분하고 성을 구분한 다음에 개체를 구분하는 순서대로 가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리고 편의상 지원기의 세포들도 그냥 다 염색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파악해 볼게요. 자,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것 같고 2에는 6입니다. 그 다음에 1과 2의 세포 가에서 다 각각이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를 나타내는 거래요. 자, 가는 1의 세포라고 너무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성 염색체는 XX, 그 다음 수컷이 XY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핵상 먼저 파악해 볼게요. 자, 가는 N이에요, EN이에요? 가는 N입니다. 나는 EN, 그 다음에 다도 EN이에요. 그 다음에 종은 같은 종이니까 구분 안 해도 되고 이제 성을 구분해 볼게요. 성 구분하려면 무슨 염색체 찾으면 돼요? 성 염색체 찾으면 됩니다. 자, 봤더니 EN 핵상끼리 구분을 해야지 성 염색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얘 흰색의 큰 거 둘 다 있고 그 다음에 요 약간 어두운 큰 거 둘 다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보였어요? 자, 그럼 얘가 성 염색체일 거고 당연히 얘가 똑같으니까 XX 그럼 얘가 XY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성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개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원이라고 알려줬고 가를 봤더니 어떤 염색체가 보여요? 조그만한 Y 염색체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근데 개체는 두 개예요. 근데 이 나는 암컷이고 그다음에 다는 수컷이고 얘도 수컷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핵상 파악했고 성까지 파악했어요. 이제 개체를 구분해 볼게요. 자, 그러면 두 개의 개체밖에 없는데 한 개체가 원이고 수컷이에요. 그럼 나머지 얘는 원일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2일 수 있어 없어요? 다는? 없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1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 파악했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수컷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나와 다의 핵상은 2n으로 똑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억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이건 사실 요 문제 뭐 몰라도 되는 거니까 요런 방식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죠. 염색체니까 당연히 히스톤 단백질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해가지고 5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은 이런 형태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거냐면 DNA가 복제가 됐네. 그래서 곱하기 2로 표현할 거예요. 이건 선생님만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2n이지만 복제가 안 됐네. 곱하기 1. 가는 2n이지만 안 됐네. 곱하기 1로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면 무엇이 좋은가? 다에서 염색 분체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이렇게 색이 너무 귀찮죠? 2에는 6인데 곱하기 2에 2 곱하기 6 하면 12개네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염색 분체가 있는 것에 곱하기 2로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염색 분체의 숫자 이런 것들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 방식을 여기 정리해 뒀는데 선생님 요거 안 나눠줬다 하더라고. 맞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물론 지금 설명한 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염색체 개수는 동원체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대부분 세포는 염색체로 표현합니다. 지원기의 세포도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체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의 숫자에 비례한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 요렇게 있어요. 염색 분체가 2개니까 라지 A도 DNA 상대량이 2란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편의상 생각하는 건데 생식세포는 염색 분체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핵상 보도록 할게요. 핵상은 N 아니면 EN 둘 중에 하나인 거고 염색체를 그냥 K의 배수로 선생님이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DNA가 복제돼 염색 분체가 존재하면 곱하기 2로 그 다음에 곱하기 1로 나타낸 것은 염색 분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곱하기 1과 2는 문제 풀이를 위한 것이므로 그냥 선생님만의 풀이 방법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내용들은 지금 요거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 거 풀 때 풀이 방법 순서 있으니까 요런 순서대로 접근하면 금방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Y 염색체가 보이면 꼭 표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이제 요런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푸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보통 얘가 지원기 세포인 거고 얘가 감수 1분열 중기세포, 얘네들이 감수 2분열 중기세포, 얘네들은 생식세포입니다. 그 얘네들이 각각 이렇게 정자가 될 수도 있고 4개 중에 1개가 랜덤으로 난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얘는 지금 EN의 핵상인 거고 염색체가 2개입니다. 사실 2개만 아니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K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복제가 안 된 상태니까 곱하기 1.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는 EN이고 염색체 숫자는 똑같지만 염색 분체가 있으니까 곱하기 2. DNA가 복제가 됐으니까 S기. 알겠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예요. 그러니까 상동 염색체가 각각 나누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절반이 됩니다. 그렇지만 염색 분체, 즉 DNA가 복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식세포는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염색체 숫자는 이 핵상과 염색체 숫자는 얘랑 동일하고 그렇지만 이제 복제가 된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1로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나요?
자, 얘를 이제 유전자형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이런 유전자형을 가진 애들이 여기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G1기였고 얘가 감수 1분열 중기였으니까 이 사이에서 DNA가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가 생기겠죠? 그래서 곱하기 2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라지 A도 2배가 됐고 스몰 A도 2배가 됐고 라지 B도 2배가 됐고 여기 있던 라지 B도 2배가 됐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지 A 혹은 스몰 a가 있어요. 그렇지만 있다라면 2개씩 있습니다. 있다라면 2개씩 있어요. 알겠죠? 곱하기 2의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요 감수 1분열 중기세포와 감수 2분열 중기세포는 곱하기 2예요. 맞죠? 그러니까 유전자가 존재한다면 홀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EN의 세포고 얘는 N의 세포예요. EN의 세포라면 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NX상의 세포는 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 세포들은 결국엔 다 얘한테서 온 거란 말이죠. 얘한테 나타난 유전자들은 당연히 EN의 세포들한테는 모두 다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 유전형질 가는 대림 유전자 H, 그 다음에 대림 유전자 나는 T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림 어떤 사람 G1기의 세포 1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기억에서 디귿이 갖는 H와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기억에서 디귿은 세포 1, 2, 3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푸는 방법이에요. 얘는 2n 곱하기 1이구나 그냥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감수 1분열 중기세포는 여기서 물어보진 않지만 그냥 써놔요. 됐죠? 그 다음에 2는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인데 NX상이고 곱하기 2입니다. 그 다음에 3는 어때요? NX상이지만 생식세포니까 곱하기 1이 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동시에 ENX상과 NX상 구분했고 염색 분체의 존재 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첫 번째, 어쨌거나 기억, 니은, 디귿은 요 세포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유전자들은 결국엔 EN의 세포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G1기의 유전자형을 최대한 파악할 거예요. 자, 라지 H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네. 맞죠? 그러니까 라지 H는 있고 스몰 H는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라지 T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네. 스몰 T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 가지고 G1기는 라지 H는 하나 있고 라지 T, 스몰 T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느낌이 오긴 하지만 왜 굳이 정자일까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난자도 있지만 정자 형성 과정이 나온다. 그럼 한 90% 정도는 의심해 봐야 돼요. H와 T 중에는 하나 정도는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알겠나요? 알겠죠? 그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됐죠? 왜냐면 난자는 XX니까 사실은 뭐 성염색체나 상염색체 구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XY라고 했을 때 X에만 있는 유전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정자 형성이 나왔을 때는 어떤 유전자는 성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는 성 염색체 위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라지 T와 스몰 T 없겠죠? 상 염색체 위에 있으니까 얘가 남자 수컷이어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지 T, 스몰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렇게 쌍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상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심은 H가 성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의심을 하면서 보기를 봤더니 또 물어보네. 그럼 얘를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파악했어요. 자, 그럼 세포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곱하기 2에서는 홀수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는 거예요. 니은 봤더니 홀수가 있네. 그러면 2일 수가 없겠네요. 디귿 봤더니 홀수가 있네. 2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기억이 뭐여야 해요? 2이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2를 봤어요. 그럼 요거 바로 나올 것 같은데 2는 결국에는 G1의 개체가 라지 T나 스몰 T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요.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 나누어져 들어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라지 T가 없네? 그럼 얘는 뭐를 갖는다는 얘기예요? 스몰 T를 갖네? 근데 곱하기 몇이야? 2예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2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런 다음에 2까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니은과 디귿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곱하기 1이니까 구분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EN과 NX상입니다. EN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가지고 있어야 다. 그 다음에 N은 요거 중에 없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 ENX상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h의 존재는 잘 모르니까 패스하고 얘를 볼게요. 0이 있네. G1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예요? 3인 거고. 그럼 디귿이 1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H를 봤더니 일단 얘가 G1기의 세포이기 때문에 스몰 h는 없대요. 그러면 바로 라지 H를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선생님 90% 뭐라 그랬어? 의심하라고?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구나. 그럼 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라지 H, 라지 T, 스몰 T 혹은 X 염색체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물론 Y에 있을지 X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한 거에 두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러면 얘가 X 염색체 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그냥 라지 H인지 어떤 세포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세포를 보고 얘가 성 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 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오. 선생님한테 표현한 거죠. 좋아요. 잘했어요. 선생님한테 잘 표현해줬어요. 자, 볼게요.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1번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자, 1번 경우라면 자, 1번 경우라면 얘랑 한번 볼게요. 1번 경우라면 2는 2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근데 3 볼게요. 라지 H, 라이지 H라면 다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부 다 라지 H를 가져야 돼요. 근데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 가정이 맞았다는 얘기, 틀렸다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요거 할 수 있겠네요. 자, 3예요. 3. 3는 라지 H도 없어요. 그렇지만 스몰 h도 없죠. 그러니까 B는 뭐예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판단해 볼게요. 디귿은 1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2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억에서 H는 성염색체 위에 있다. 맞겠죠? 물론 여기에서 X의 위에 있는지 Y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염색체 위에 있는 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유전자형 다 나왔으니까 이 세포들이 각각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혹시 이거 문제 풀이하는데 질문 있어요? 쉽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요런 그림과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첫 번째는 이 표에 있는 유전자들은 결국에는 EN의 개체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최대한 유전자형을 파악해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하필 정자 형성 과정이다. 그러면 유전자가 혹시나 X 염색체 위에 있지 않을까, 혹은 Y 염색체 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90% 정도는 해보고 넘어간다. 알겠죠? 그런 의심을 품은 채 이 문제를 접근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2n에 곱하기 1, 2n에 곱하기 2, n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n에 곱하기 1 이렇게 써놓는다. 그 다음에 곱하기 2에서는 절대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조건으로 세포를 구분해 본다. 그 다음에 2n의 핵상인 애들은 유전자가 있다면 전부 다 있어야 돼요. 알겠죠? 유전자가 없는 게 나온다면 2n 핵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면 구분해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라지 t가 있으면 여기에는 라지 t는 없고 스몰 t가 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아까 여기서부터는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편하게 들으면 돼요. 알겠죠? 자, 볼게요. 생물의 진화와 다양성입니다. 하지만 자연선택은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알겠죠? 자, 자연선택입니다. 원래 진화론은 라마르크의 진화론이랑 자연에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같이 있었는데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사라지게 되고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남게 됐어요. 자,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무엇이냐면 불용설입니다. 이게 용불용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불용설이에요. 알겠죠? 쓰는 것들은 더 발달해가지고 남아있고 쓰지 않는 것들은 사라진다. 요겁니다. 그래가지고 옛날 옛적에 기린이 살았어요. 근데 높은데 낙엽이 있네. 내가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목을 계속 늘립니다. 그래가지고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용불용설이에요. 알겠죠? 그렇지만 현재는 기각됐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맞다고 하면 운동으로 근육 성장을 시켰으면 자손도 근육이 성장한 채로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네, 자연선택설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들 중에서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이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서 생물이 진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생물이 목적성이 있어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한 애들이 살아남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얘는 이거예요. 옛날 옛적에 낙엽이 기린이 있어요. 근데 하필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는데 이 나뭇잎이 높은 쪽에만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살아남아요? 목이 긴 기린만 살아남고 목이 짧은 기린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훨씬 더 자손을 많이 남기니까 얘들이 목이 긴 자손이 많이 있는 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목이 긴 기린과 목이 짧은 기린이 이미 있고 환경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앞에 왜 기린으로 했는지.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목이 긴 개체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걔가 선택이 돼서 자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 집단이 변했다라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설이에요. 알겠죠?
자, 자연선택의 과정, 과잉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수의 자손을 낳고 그 중에 다양한 변이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지네들끼리 이제 생존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적합한 자가 생존을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환경 적응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고 자신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돼서 적자 생존, 적합한 자가 생존하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선택의 결과 이전과 다른 형질이 가진 자손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돼서 새로운 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종분화, 진화라고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땅 거북이에요. 보게 되면 이 거북은 원래 거북이 많은 자손을 낳아요. 그럼 거북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거북의 목이 원래 짧았으나 그 중에 다른 땅 거북보다 목이 긴 변이가 나타난 이제 땅거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땅거북은 환경이 서로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되고 키가 큰 하필 선인장에 있는 곳에서 흩어진 애들은 목이 짧은 애들보다 목이 긴 애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 환경에 맞추어 가지고 목이 긴 애들만 살아남아서 애들이 자손을 더 많이 퍼뜨려서 목이 긴 종이 번성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 부리의 변화예요. 자, 그림은 갈라파고스 군도에 어떤 섬에서 극심한 가뭄 전후에 나타난 핀치 개체군의 개체수와 부리의 크기 변화를 관찰한 것입니다. 이 핀치는 씨앗을 먹고 사는데 가뭄이 심할 때는 작고 연한 씨앗은 급격히 줄어들고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진 환경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리가 작은 애들이 있고 부리가 큰 애들이 있을 때 누가 더 이 딱딱한 씨앗을 더 먹기가 편해요? 부리가 큰 애들이겠죠. 자, 그래서 가뭄 이전에는 부리의 평균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가뭄 이후에는 부리의 평균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집단 자체의 특성이 변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가뭄이 일어났으니까 개체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 줄어드는 살아남은 애들이 대부분 부리가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개체수는 곡선의 면적이므로 가뭄 후 개체수가 감소했고 부리의 평균 크기는 가뭄 후에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가뭄 전보다 가뭄 후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아서 이를 먹기 유리한 부리를 가진 개체가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이에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알겠죠? 자, 진화란 무엇인지 이 유전자 풀에 요것을 계산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볼 겁니다. 알겠죠? 다 깨서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다 깨. 얼른 집중하세요. 자, 그럼 도대체 진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개체 하나의 변이가 아니라 그 집단 전체가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유전자 풀의 변화라고 할 거예요. 자,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 개체군 내에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로 집단의 유전적 특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집단에서의 진화는 유전자 풀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있고 얘네들의 유전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계산하기 너무 귀찮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이 고양이를 가지고 왔어요. 알겠죠? 자, 대립 유전자 빈도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유전자 풀은 대립 유전자의 상대적인 빈도인 대립 유전자 빈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있어요. 자, 얘는 검은색 털, 흰색 털인데 검은색 털이 흰색 털보다 우성이라서 블랙 라지비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요 검은색 털은 라지비라는 유전자형을 얘는 잡종이라서 라지비 스몰비라는 것을 얘는 스몰비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개체수가 36, 48, 16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라지비의 빈도와 스몰비의 빈도를 각각 구해줄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이 36개의 개체수는 라지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이 36마리는 라지비를 몇 개씩? 2개씩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지비의 개수는 몇 개예요? 36 곱하기 2 됐나요? 그래서 2 곱하기 36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지비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지비 스몰비는
48마리인데 얘가 라지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한 개. 그 다음에 스몰비는 있어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스몰비 유전자 수 얘는 없고, 얘는 스몰비 한 개 있으니까 48개. 얘는 2개씩 있으니까 16마리가 2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32개. 그래서 얘가 120, 얘가 80이에요. 그러면 전체의 대립 유전자 빈도는 전체가 200이죠? 200 중에 라지비는 120, 0.6. 200 중에 80이니까 스몰비는 0.4의 빈도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만약에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빈도가 만약에 0.5, 0.5로 변해요. 빈도가 변했죠? 그럼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면 토끼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전자 풀에서 대립 유전자의 비가 변했다면 개체군의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했고 그 계산한 값이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지만 세대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지 않았다. 그럼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